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 유마 엄한식내과 원장 엄한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류마티스 강의 제목은 관절 한 군데가 아파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한 군데 아프다 이렇게 오시지는 않고 그냥 손가락 마디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근데 이제 의사가 딱 처음에 접근할 때, 이 환자분은 관절 하나가 아파서 오셨네? 아니면 이쪽 관절도 아프고 저쪽 관절도 아프고 여러 군데 관절, 다발성 관절염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먼저 류마티스 의사는 한 군데 관절인지 아니면 다발성 관절염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또 약간 중간이 있습니다. 소수성 관절염, 관절이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아픈 관절인지 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빨리 정리를 하고 있죠. 어쨌든 오늘은 단관절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관절염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그 방송 분량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빨리 끝나겠다 이렇게 또 캐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간단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임상에서는 오히려 더 다발성 관절염보다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쉽지 않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관절염, 관절 하나만 있으면 사소한 관절염인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관절이든 이 관절염이 진행돼서 관절 손상이 온다 그러면 그 후유증으로 나중에는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굉장히 생활에 불편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 기준으로 볼 때는 단관절염, 관절 하나와 다발성 관절염 이렇게 나눌 때 이 다발성 관절염은 아무래도 우리 몸 전체에 여러 군데 관절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전신 질환, 예를 들어서 루푸스나 쇼그렌 여러 가지 류마티스 관절 이런 우리 온몸을 관여하는 그런 질환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단관절염은 그 관절만 병이 있을 가능성이 많겠지요. 다른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단관절염, 영어로는 모노아스라이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무릎 사진이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오신 남자분인데 딱 봐도 정상적이 아니네요. 무릎 여기 위에가 부어 있어서 의사들이 딱 볼 때는 여기 물이 차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밑에 분은 옆으로 누운 사진인데 여기도 피부가 이렇게 익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죠? 그래서 만지면 열이 후끈후끈 날 것 같고 여기 상처도 좀 있고 어 이거 잘못하면 물이 있어서 바늘 찔러서 딱 뽑았는데 고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균이 들어간 게 아닌가, 감염이 생긴 게 아닌가. 관절염도 있지만 이 연부조직염 또는 뭐라고 하나요? 어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단관절염이 이분도 물론 이제 감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성세균성 관절염은 아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불평하는 또는 호소하는 증상, 그다음에 우리 의학적 검사, 그다음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촉진하고 만지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인제 단관절염에는 어떤 병들이 있나 한번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감염성 관절염. 앞에 말씀드렸죠. 그 무릎에 그렇게 세균 같은 것이 어디 상처가 난다든지 해서 들어가는 경우 상처가 나지 않아도 우리 몸 전체에 면역이 약하면 세균이 쉽게 침투해서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균의 종류는 결핵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세균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인제 쪼끔 희귀한 세균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거에 따라서 쪼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그다음에는 인제 감염성 관절염하고 가장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결정성 관절염. 여러분 잘 아시는 통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풍 결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절이 아니고 결정
크리스탈이 그 관절 내에서 염증을 유발해서 거의 양상은 감염성 관절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치료는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감염성 관절염은 세균을 죽이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에 비해서 통풍은 세균이 아니니까 염증을 깔아앉히는 치료를 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잘못 오진돼서 치료가 되면 병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진단의 감별에 대해서. 그다음에는 이제 관절의 외상입니다. 관절 안에는 뭐 우리 연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줄, 그다음에 연골, 그다음 뭐 어떤 아주 다양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친다든지 어릴 때 어떤 뭐 잘못돼서 다쳤다. 이것이 나중에 관절염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에 손상이 있는 경우 당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겠다. 그다음 관절이 골절돼도 나중에는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다음 관절 안에 어떤 트라우마 외부에서 다쳐서 출혈이 생겼다. 이것도 인제 급성으로도 당관절염이 피가 고여서 생기고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골관절염,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퇴행성 관절염이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대부분은 양측으로 생기는데 한 군데 관절, 오른쪽 무릎만 아프다든지 이렇게 되는 수도 있다. 그다음에는 인제 아주 흔하진 않지만 류마티스 관절염도 드물게는 당관절염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고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그런 경우도 관절 하나로 아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심지어 강직성 척추염도 무릎이나 발목, 발가락 이런 한 군데 관절로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괴사라고 해서 고관절에 많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도 당관절염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관절에 종양이 생겨도 당관절염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드물게 관절에 가시가 찔린다든지 어떤 이물질이 박힌다. 그러면 거기에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이 참조 그림은 이분은 그 손목 바깥쪽으로 이렇게 뻘겋게 여기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봤더니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뼈 말고 바깥에 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회 관절염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석회가 끼어서 급성으로 올 때는 굉장히 아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진단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런 당관절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관절염이 뭐냐? 앞에서 제가 약간 언급드린 바와 같이 관절에 세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화농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균성 관절염 다 비슷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 치료 안 하고 놔두면 세균이 들어가서 골마서 거기가 완전히 다 손상되는 거죠. 나중에 관절이 다 이 파괴되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고름 빼내고 항생제 필요하다면 입원해서 정맥으로 항생제를 수액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다. 근데 인제 여러분 여기 사진 보시죠. 이 화농성 관절염은 고름 같은 것이 관절에서 나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알아봐 볼 수 있는 고름이 나온다 그러면 뭐 의사도 알아보고 환자분도 고름 나오면 '아 이것은 화농성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곪지 않은 상태 그냥 이런 진한 이런 노란 약간 고름 비슷한 상태다. 이럴 때는 굉장히 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통풍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경우가 문제인데 그래도 인제 가능하면 의심되면 항생제를 써야 되겠고 관절에 감염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주의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제 이런 당관절염을 진단하기 전에 당관절염하고 혼동스러울 수 있는 질환이 사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관절은 관절 안에 연골하고 뼈만 있지 않고 주위에 힘줄이라든지 또는 윤활랑
뭐 요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부수적인 구조물에 염증이 생길 때도 이 관절 부근이니까 관절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호소를 하시고, 또 우리가 진찰할 때 그렇게 또 잘못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뭐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어깨 아픈 분들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십견 같은 경우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밤이면 들어 누우면 더 아프고 그쪽으로 들어 눕지를 못하고 팔이 안 올라가고, 관절염 증상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오십견과 관절염은 다른 병이고, 저희가 진찰을 정확히 한다 그러면 구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 밑에서 보는 그림처럼, 여러분은 인제 모르시겠지만 정상적인 팔꿈치는 이렇지 않죠. 요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솟아오른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는 인제 윤활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활랑의 역할은 관절이 움직일 때 힘줄이나 뼈와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면서 힘줄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우리 어떤 부딪힌다든지 이렇게 할 때 쿠션 역할을 해 줍니다. 근데 여기도 아주 얇은 호떡처럼 요렇게 발라져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 물이 차서 퉁퉁 붓는 거죠. 그래서 윤활낭염, 팔꿈치나 무릎 또는 발꿈치 뒤에, 발 뒤꿈치 뭐 이런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인제 전문 의사들이 볼 때는 '아, 이것은 윤활낭염이다.' 또는 어깨 같은 경우는 힘줄염이다,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도 초기에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치료가 안 돼서 오래 놔뒀다 그러면 힘줄 옆에 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경우에는 염증이 파급이 되어서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절염을, 그럼 관절 하나가 이렇게 무릎이나 어디 손가락이 아파서 오셨다. 진단을 어떻게 하겠느냐? 진단은 일반적인 진단 프로세스를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환자분의 병력,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혈액 검사해서 염증이 있는지, 그다음 관절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류마티스 인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보고, 소변 검사도 하고, 소변에 염증이 있나 또는 뭐 성병 같은 것이 있나, 여러 가지 관절염을 일으키는 병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관절에 석회가 있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 그걸로 뭐 이 환자분이 확실치 않다 그럴 때는 거기를, 물이 차 있다 그러면 거기를 찔러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뽑아서 이 물을 분석하는 관절액 천자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당관절염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요런 검사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뭐 학력고사 우리 수능 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관절액 천자가 가장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관절염 환자가 물이 차서 왔다 그러면, 저는 확실하지 않 뭐 확실하다, 뭐 병이 진단이 확실하다 그러면 약 먹고 또는 치료하는데, 확실하지 않고 쪼끔 애매하다 그러면 초음파를 한다든지 해서 "물을 좀 뽑아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인제 그러시죠. 물 뽑자고 하면 관절에 물 뽑으면 좋지 않다는데 자꾸 물이 생긴다는데 물 뽑아도 되겠어요? 아니면 "나 다른 데서 물 뽑고 왔는데 또 물을 뽑아?" 뭐 이렇게 인제 환자분들이 불평을 하시긴 합니다. 근데 인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뽑아야 되는 의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절액을 뽑아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죠? 5가지 정도 되네요. 그래서 관절액의 색상 및 탁도, 요렇게 인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정상적인 관절입니다. 투명 내지는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살짝 노란. 그래서 정상적인 관절액은 뽑으면 좀 약간 젤리 비슷한, 완전 젤리는 아니고 약간 끈적거리면서 이렇게 투명하다.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관절액이고, 염증이 약간 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약간 물처럼, 젤리는 아니고 물처럼 요렇게 되어 있는데 색깔이 좀 더 노란색으로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에 이 글씨가 삐쳐서 글씨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투명도가 쪼끔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염증성,
근데 뒤에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탁하게 나오면 염증성이다. 그다음에 이제 고름이 나온다. 이것은 이제 화농성, 뭐 세균성이나 또는 아주 좀 드물게 그 통풍관절 같은 경우 요렇게 나올 수가 있고, 피가 고여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5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보는 거니까 어느 게 고름이고 어느 게 염증성인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염증성과 염증성도요. 이게 나는 봐서 여기 뒤에 글씨가 안 보이는데 옆에 다른 사람은 "야 글씨 보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계선에 있으면. 그래서 인제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관절액을 현미경으로 봐서 염증수 염증세포, 백혈구라고 하는 숫자를 카운트를 해 봅니다. 일정한 구역 내에 2,000개 미만일 때 비염증성이라고 하고, 2,000에서 50,000은 염증성, 50,000개 이상이면 고름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정확히 2,001 개면 염증성이고 뭐 1,990 개면 비염증성, 요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인제 대강 이 정도 크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하면 얼추 한 80-90%는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류마티스 의사들은 이 검체를 검사 보내서 나중에 이 염증 세포의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병을 갖다가 구분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환자분이 당관절염이 아파서 뭐 며칠 아파서 왔다, 1주 아파서 왔다, 2주 아파서 왔다, 그러면 급성입니다. 급성으로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질환을 생각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검사하고 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6 주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관절염이 있어요. 이거 다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6 주가 지나간다, 또는 병원에 왔는데 관절염이 6 주가 지났다, 당관절염이, 그러면 만성 단관절염이다. 주로 뭐가 있냐? 염증성 중에는 이 세균 말고 결핵이나 곰팡이와 같이 서서히 자라고 아주 은근하게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척추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관절염인데,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발성 관절염인데 드물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렇게 당관절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단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10명 중에 1 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처음부터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6 주가 지나서 만성이 되었다, 이럴 때는 한 번 정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가. 그전에 검사를 했으면 이미 좀 어느 정도 접근이 됐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검사를 좀 해 봐야 된다. 또 척추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 강직성 척추염이나 이런 병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 처음에 우리가 이 병을 갖다 처음부터 이런 걸 갖다 다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치료하고 진단했으면 6 주가 지났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척추관절염도 생각해서 유전자 검사라든지 또는 천장관절, 우리 엉덩이 쪽에 있는 관절을 엑스레이를 거기에 좀 특수하게 찍습니다. 각을 틀어서 찍고, 또 필요하다면 MRI까지 해서 이제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죠. 그다음에 인제 비염증성 골관절염. 예. 골관절염은 일종의, 쉽게 말씀드리면 퇴행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퇴행성도요, 처음에는 물이 찼다가 치료하면 괜찮아졌다 그러는데 나중 되면 괜찮아지지 않고 계속 물만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골관절염인지 아닌지는, 안에 물이 찼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절액을 뽑아서 분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염증성 중에 내부 손상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어릴 때 다친 게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이 이렇게 생겨서 만성으로 간다. 또는 골개사. 골개사가 생기는 경우는 몇 주 안에, 2 주, 3주 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점점 진행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거나 루푸스가 있다든지 골개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의 경우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또는 종양이 관절 안에 자라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융단처럼 생긴 이런 점막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종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초음파라든지 필요하다면 MRI 같은 걸로 진단이 가능하니까 이제 오래됐다 그러면 관절 초음파를 한다든지 해서 엑스레이를 넘어서는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참고 그림은 손가락 세 번째 중간 마디가 퉁퉁 부었습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6주 이상 된 거죠. 열 약간 나긴 하는데 아주 뻘겋고 또 그렇지도 않고,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붓고 엑스레이 찍어 봤더니 뼈를 이미 좀 빨가먹고 있어요. 부어 있고. 그래서 인제 나중에 여러 가지 검사하고 여기 우리 조직 검사 이런 거 해 봤더니 여기 혈액이 감염된 혈액성 관절염이었다. 이제 고런 케이스인데요. 요즘은 혈액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좀 의사 생활 초기에는 그래도 종종 쪼끔 있었는데 요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자, 만성관절염의 진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당관절염의 진단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6주 정도 인제 지났고 여기서 진단이 정확히 안 되었다? 그럼 뭘 할 것인가? 관절경이라든지 관절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심석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그 조직 내에 어떤 바늘이나 이 내시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 쉽지가 않죠. 입원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인제 바깥에서 어떤 그런 기구나 비침섭적 그런 것이 인제 환자분들이 좀 편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MRI가 되겠습니다. MRI를 해서 여기 결핵이 의심되는지 아니면 뭐 다른 병이 의심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MRI 한다고 해서 100%다 진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핵의학 검사 중에 하나인 뼈 스캔이라고 하는 걸 해서 뭐 혹시 다른 관절염, 거기 말고도 관절염이 있는지 또는 숨어 있는 관절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뼈 스캔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 아주 큰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좀 그래도 잘 모른다 그럴 때는 유전자 검사 PCR이라고 해서 우리 관절액을 뽑은 것 또는 관절 조직 이런 것들 혈액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을 유전자로 찾아내는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할 수가 있겠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 관절이 아픈 가장 많은 원인은 뭐 통풍이나 감염,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 관절염 이런 것들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응급으로 우리가 진단 치료해야 되는 것은 감염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놔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빨리 치료해야 되고 어 그다음에 그 치료와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관절액 천자 및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런 당관절염이 6주 이상 지속될 때는 만성 당관절염이라고 하고 좀 더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을 조금 소화하겠습니다. 강의 중간에 질문을 좀 소화했으면 좋았을까요? 뭐 한꺼번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김숙자 님인데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나요? 피해야 할 운동도 있을까요? 그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릎 통증은 이제 사실은요. 무릎 통증의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릎 통증이 퇴행성 관절염 가장 많죠. 그런 거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되고 이러는 건데 그다음에 통증의 정도나 퇴행성 관절염의 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인제 운동도 좀 달라지고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무릎 퇴행성 관절이나 어떤 그런 관절에는 우리가 무릎을 갖다가 이렇게 인제 여기는 팔꿈치입니다마는 뭐 제가 다리를 앞에 들고 하기는 좀 민망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무릎을 잡아주는 힘줄들은요 허벅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허벅지에서 나오는 사두박근들이 이렇게 무릎에 힘줄을 탁탁 뻗어서 잡아주고 다리를 당겨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이 좀 손상이나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력 운동을 많이 권합니다. 이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죠? 걷는 거죠. 그죠? 그러면 허벅지가 튼튼해지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면 빨리 걷기 또는 달리기. 자, 이런 것들은 좋긴 한데 우리가 서서 어떤 활동을 할 때는 무릎에 충격이 갑니다. 우리 체중을 갖다가 무릎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운동하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것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허벅지가 튼튼해지면서 무릎도 튼튼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운동은 물 안에서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수영 같은 거. 물 안에서는 우리 몸이 뜨기 때문에 무릎에 충격이 하나도 안 가요. 그런데 물 안에서 물장구 쳐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이러다 보면 물 안에서 우리 허벅지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수영 선수들 허벅지 그냥 꿀벅지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릎에는 수영이 좋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것은 경사진대 오르내리는 거. 특히 이제 뭐 등산하고 하산할 때 무릎을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계단 오르기 내리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릎이 튼튼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무릎이 이미 손상이 많다 그렇다 그러면 좀 피하셔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엔젤님인데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따라서 그렇다는데 손가락에도 연골이 있나요? 손가락이 울퉁불퉁하던데 왜 그렇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은 연골이 따라서 이게 기계도 오래되면 마모가 되듯이 우리 관절도 마모가 되어서 관절이 문제가 되는데 손가락에도 당연히 뼈와 뼈가 맞닿고 움직이는 부분이 관절인데 거기에는 부드러운 연골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연골과 뼈를 갖다가 감싸는 관절막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우리가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관절들은 연골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뼈와 뼈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뼈가 바깥으로 이렇게 붉어집니다. 바깥으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디가 굵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에 생기는 퇴행성이다. 주로 많이 생기는 위치는 우리 손 마지막 마디하고 이 중간 마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아님인데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 중인 말초형 관절염인 사람입니다. 어, 음, 뒤에 나오는데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이제 강직성 척추염을 우리가 어, 축형 관절염과 말초형 관절염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축형은 이제 우리 중심축 주로 이제 척추 쪽만 이렇게 관절염이 오신 분들 또는 이제 축형이 있으면서도 우리 손가락이나 발목 주로 이제 발가락, 발목, 무릎 이런 데 관절염이 동반이 같이 된 분들은 말초형 관절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운동 중에 이분이 발목이 골절이 되어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주사제 주의사항이 감염이라고 해서 생물학적 제재를 쓰고 있고 기저질환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제재는 아무래도 이 면역을 좀 이렇게 조절하니까 감염에 조금 약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걱정인 거예요. 다쳐서 수술해서 거기다가 금속 판을 대어 놨는데 부러진 부위에 골절 부위 플레이트를 대었는데 여기에 감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강직성 척추염과 골절 회복에 연관이 있거나 후유증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뼈가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강직성 척추염의 병은 첫 번째 척추 주위에 또는 관절 주위의 힘줄에서 생깁니다. 힘줄이 염증이 생겨서 옆에 있는 인접한 관절까지 이렇게 파급이 되어서 관절염을 유발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유연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고 뼈도 이름은 강직인데 딱딱하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뼈가 튼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으스러져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아주 춥고 눈 오고 결빙이 있을 때는 이분들 잘못해서 겨울에 넘어졌다 그러면 뼈가 뚝 부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용하신 생물학적 제제가 감염에 약하긴 한데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강직성 척추염 자체가 그렇게 면역 질환 치고는 감염에 그렇게 약한 그런 면역 질환이 아닙니다. 면역이 많이 약한 그런 면역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은 거의 정상에 가까워요. 그래서 면역 질환도 면역이 거의 괜찮은 질환이 있고 조금 약한 질환이 있고 그렇습니다. 약제도 마찬가지고 해서 생물학적 제제 조금 면역을 약해지게 하지만 수술한 플레이트에 감염이 될 정도로 그런 정도는 아니다. 강직성 척추염도 그 정도로 면역이 약해지는 질환은 아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다. 제 결론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누워서 편안하게 지내는 날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유튜브도 보시고 비욘디도 보시고. 네. 엔젤님입니다. 다시. 통풍의 가장 큰 원인이 술이라던데 우리 지인이 술을 크게 마시지는 않는데 통풍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큰 원인은 무엇이 있나요? 완치가 됩니까? 완치가 안 된다면 평생 독한 약을 먹어야 되나요? 아, 독한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슴이 좀 아픈데. 아, 원인이 사실은 술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맞긴 하고요. 첫 번째, 체질입니다. 체질. 요산이 증가되는 체질. 체질은 뭡니까? 유전입니다. 그런 체질 타고난다. 내가 아빠, 엄마한테서 받은 거죠. 아빠, 엄마한테 그런 게 없다. 그럼 아빠, 엄마 속에 숨어 있는 유전자를 하필이면 내가 통풍을 잘 일으키는 유전자만 끌어다가 내가 갖고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풍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수십 개. 그 수십 개가 모여서 통풍을 만드는데 아빠, 엄마가 갖고 있는 수십 개 중에 하필이면 나는 통풍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을 갖다가 많이 갖고 와 버렸어. 그 대신 뭐 다른 장점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장점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통풍을 일으킨 요오산은 여러 가지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고 뭐 그래서 우리 좀 두뇌 발달을 촉진시키고 이런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생활에서는 이게 별 도움이 안 되는지 통풍만 자꾸 일으키고 옛날엔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 많아도 요산이 높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음식들은 다 가공 음식이고 또 육류 섭취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또 술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그러면서 통풍이 더 잘 생기게 된 거죠. 다른 큰 원인은 이제 또 음식이나 이런 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타고난 거 말고 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비만, 그다음에 붉은 육류 섭취, 술은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인스턴트 식품들. 인스턴트 식품에는 여러 가지 조미료 비슷한 단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달아야 먹죠. 그중에도 특히 나쁜 것은 옥수수 시럽. 우리 그 커피 마시러 커피 전문 샵에 가면 옥수수 시럽을 이렇게 과당 시럽 뭐 이런 것도 갖다 놨습니다. 그것들 굉장히 통풍 환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시럽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라면도 안 좋고. 그다음에 완치는 안 되죠. 타고난 건데 아직 완치 안 되고요. 혈압하고 비슷합니다. 혈압 우리 생기면 평생 따라 붙죠. 그래서 평생 필요하면 평생 약을 드셔야 되고 독한 약이냐? 약 독하지 않습니다. 혈압약 보고 독하다는 소리 안 합니다. 통풍약도 이제는 독하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약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약을 드셔야 되냐? 통풍이 혈압, 당뇨 비슷한 병이에요. 성인병의 일종입니다. 통풍 놔두면 콩팥 나빠지고 나중에 심장병, 뇌졸중 생깁니다. 지금 당장에는 괜찮아요. 근데 20년, 30년 후가 문제입니다. 혈압 치료하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지금 혈압 아무리 높아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20년 후에 심장마비, 뇌졸중, 중풍 생겨서 큰 문제가 됩니다. 이 통풍도 똑같아요. 그래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2번 이상 통풍 생긴다든지 통풍 결절, 피부 밑에 이런 게 결절이 생겼다 또는 요로결석과 같은 통풍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겼다. 그러신 분들 또는 요산 수치가 7이 정상인데 9 이상으로 많이 높다. 이런 분들은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아님인데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골절이나 인대 수술 후 회복하는 게 일반 사람이랑 비교해서 예후가 어떤지, 후유증이 더 남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이신 것 같은데 류마티스 질환도 나름입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은 아주 약한 류마티스 질환이고 회복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 물론 아주 정상인보다는 조금 약하겠지만 대부분 잘 회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이렇게 마음 먹고 지내시면 다 회복될 걸로 생각합니다. 구로마유님인데 45세 남성이시고요. 우측 무릎, 오른쪽 무릎이 계속 아픕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업인데 이런 경우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최근 운동을 많이 하진 않았고 체중이 조금 늘었습니다. 특정 동작에서만 아픕니다. 45세 남성이면 뭐 아직 한참 활동을 할 나이인데 일반적으로 무릎이 잘 아프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제 우리가 앉아있는 직업, 저도 앉아있는 직업이죠. 하루 종일 앉아서 여기 환자 보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을 갖다가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면 앉아있는 일을 시키면 됩니다. 어떤 미운 놈이 있다 그러면 앉아있는 일을 시키면 앉아있으면 혈액순환 잘 안 되고 허리 나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무릎도 이렇게 약해지고 그럽니다. 눈도 나빠지고 앉아서 계속 있다는 것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안 좋은데 앉아 있을 때는 뭐 그래서 50분 정도 하고 꼭 일어나서 뭐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앉아 있고 자꾸 먹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체중도 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무릎이 아픈데 한쪽 무릎만 이렇게 아픕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염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오게 되면 진찰을 해서 물이 찼는지 또 열이 나는지 무릎에 이런 것을 오른쪽 무릎이 아픈데 왼쪽을 같이 만지면서 비교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일단 염증성 질환은 아니고 어떤 무릎 내부의 어떤 구조물의 이상이라든지 퇴행성 관절 뭐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왔는지 알기 위해서 엑스레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동작에서만 아픈 경우는 힘줄이 다쳤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는 이 메니스커스라고 해서 바늘판 연골? 바늘상 우리말로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게 뭐 연골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 위에 뼈하고 밑에 뼈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찰해서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MRI 같은 거 해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원인을 찾아도 이제 가끔 관절경 수술 같은 걸 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관절경 수술 많이 하지 않고요. 요즘 최근 연구는 관절경 수술을 해 봤더니 안 한 거랑 별 차이 없다. 뭐 이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운동하셔야 됩니다. 체중 조금 줄이고 가서 허벅지 근력을 튼튼히 해줄 수 있는 운동, 아침에 나가셔서 수영 시작하시든지 수영 한 6개월 하시면 무릎 통증 없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먼저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흰수염 고래님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 메소트렉세이트 약을 일주일에 한 번 6달 정도 복용하고 있는데 그날만 술을 안 마시면 괜찮은 건가요? 매일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평소에는 MTX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엽산과 소염 진통제를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흰수염 고래님은 술을 매일 드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아 메소트렉세이트의 부작용 중에는 이제 간을 나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메소트렉세이트를 드시든 다른 약을 드시든 아니면 약을 안 먹든 술을 매일 마시는 거는 이건 정상은 아닙니다. 이제 미국 기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건 알코올 중독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마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술 마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중독이 된 거다. 어쨌든 그거는 그거대로 또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럼 MTX하고 난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다고 인제 그날은 술을 안 마신다. 글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인제 이분의 경우는 술을 매일 마시면서 이 간이 알코올성 간염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 확인하는 방법은
간 수치가 알코올성 간염 때는 간 기능 검사하면 좀 올라가는 수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볼 수 있고 이 간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술을 끊어야 된다. 그러면 끊어야 되는 거죠. 술에 나쁜 간에 나쁜 술, 그다음에 또 간을 나쁘게 할 수 있는 MTX 이거 같이 드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요. 같이 그 정도로 하시는 거 안 되고 술 끊으셔야 됩니다.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 정도 할 때는 MTX 그냥 드셔도 되는데 아주 많이 드셔야 된다 그러면 MTX 조금 며칠 하루나 이틀 늦추든지 빨리 드시든지 하시면 되고 MTX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엽산 사용하는 건 맞는데 이제 소염 진통제는 뭐 MTX하고 상관없이 진통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것도 술하고 같이 드실 때는 위를 헐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술을 멀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40분 정도 됐네요. 그래서 PD님 뭐 거의 질문 다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 정도 더 해요? 질문은 많습니다. 질문은 많아요. 뭐 많으시면 주세요. 뭐 한 5분 정도 더 하고 끝내도록 하죠. 뭐. 네, 괜찮으시면. 앞에도 늦게 끝나서 우리 PD님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질문을 더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어허.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나날이 좋은 날임입니다. 손가락 관절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어제와 오늘 2번 정도 그런 증상이 있었다. 약 10초 정도 지속되고 반복되니까 걱정이 된다. 이게 류마티스일까요? 아니면 탈모약인 프로페시아를 복용하고 있는데 이게 원인일까? 복용한 지 한 달이 안 되었다. 아, 프로페시아를 복용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남성분인데 손가락 관절이 바늘로 찌르듯이 10초 정도 2번. 굉장히 이제 깜짝 놀라신 거죠. 갑자기 10초 정도 막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니까 큰일이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 대부분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10초 정도 아픈 거 원인 찾기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어떤 병으로 인한 경우는 적어도 몇 시간에서 하루 이틀 이 정도는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손 많이 쓰지 말고 조금 지내 보십시오. 괜찮아질 겁니다. 프로페시하고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행복한 동행자님, 저는 등산과 마라톤 풀코스 때문에 무릎을 망쳤습니다. 아유, 뭐 굉장히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어,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사용을 하면 무릎이 많이 아파옵니다. 좀 아끼면서 등산이나 마라톤을 하여야 할 듯합니다. 류마티스 환자로 30년 치료 중인데 현재는 맙세라 치료를 맡고 있는데 무릎이 아파서 소론도 비모보정을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괜찮을까요? 소론도가 스테로이드라는데 하루에 2개는 부작용이 없는지요? 안 먹으면 무릎이 조금 아픕니다. 지금 아마 나이가 60세 넘으셨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맙세라라고 하는 그 생물학적 제제가 있습니다. 6개월마다 맞는 약인데 그걸 맞고 있는데 자, 무릎이 아프다. 근데 지금 무릎이 아프신 이유가 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인지 이 마라톤과 이 등산 때문에 생긴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인지 아니면 그 2개가 같이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행성만 있다 그럴 때는 소론도가 필요가 없고요. 비모보정만 소염 진통제만 드시면 되고요. 근데 2개가 같이 있다 그러면 비모보정이나 소론도 같이 드실 수도 있고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역시 2가지 다 먹을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소론도는 적게 드시면 적게 드실수록 좋은데 안 먹으면 무릎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드시는데 조금 힘드시군요. 그래서 혈액 검사로는
ESR, 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가 높은 편이다, 아직도. 그 염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활동성이 있다. 그 외에 뭐 다른 검사는 정상이고 몸무게도 10년간 15kg 감량하였다. 지금 말씀하시는 요 내용만 볼 때는 무릎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활동성이 아직은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 자, 이런 경우는 필요하다면 전신적인 전신적인 우리 스테로이드를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으니까 골다공증, 혈압, 당뇨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릎 자체에 스테로이드 관절 주사를 맞는다든지 또는 그 맙세라라고 하는 그 치료약이 현재 무릎의 염증을 계속 유발한다 그러면 좀 다른 약으로 좀 바꿔 본다든지 째극제제나 이런 걸로 한번 그렇게 담당 의사분하고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 아주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서 무릎 같은 경우 초음파나 이런 거 보면 안에 이 관절이 막 두껍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막 부어 있고. 이것들이 약을 먹거나 저런 생물학적 제제 써도 잘 가라앉지가 않아. 우리 몸에서 큰 관절들은 무릎이나 어깨 관절, 그다음에 이 골반 쪽에 있는 엉덩이 관절, 이런 관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절들은요, 하나만 이렇게 어떤 관절에 염증이 있어도 염증 수치가 막 튀어오르고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부피,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릎이 너무 저렇게 여러 가지 약제를 써도 조절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두꺼워진 관절막을 전부 제거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 염증이 거기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 우리 몸 속으로요. 그 염증 나오는 부분을 제거를 하니까 염증을 내보내는 근본 그 오리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염증이 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치료까지 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지만 지금 환자한테 가장 맞는 것은 우리 담당 선생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그런 방법 중에 어느 한 곳을 저걸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이휴일 님인데 제가 지금 무릎에 통증이 있지만 특별한 외상이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무릎 통증은 퇴행성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나요? 일단은 이제 이휴일 님의 나이나 성별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퇴행성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한 50세 이후, 뭐 주로 60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한 그 정도 된다 그러면 뭐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퇴행성은 외상이나 사고하고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이제 얼마나 관절이 튼튼한지, 젊을 때 뭐 그런 퇴행성을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무릎에 무리가 되는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축구 선수나 이런 분들도 무릎 같은 경우 뭐 자주 다치잖아요. 나이 들어서는 퇴행성 잘 생길 수 있고, 비만했다든지 이런 분들도 무릎 퇴행성 잘 생기고 해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스트 뮤직 님인데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고려해야 하나요? 어떤 치료 방법이 효과적인가? 자, 이것도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무릎 통증, 이게 이제 원인이 뭔가, 그다음에 그 퇴행성이다 그러면 퇴행성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정도 되나?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달라지는데, 약물 치료 초기 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또 종류가 많습니다. 연골 주사도 있고 스테로이드 뼈 주사도 있고 요즘은 프롤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DNA 주사도 있고 등등 많은데, 대부분은 이제 초기 때 사용하는 주사가 대부분이고, 스테로이드 뼈 주사는 물이 찬다든지 이럴 때 염증이 좀 있다, 퇴행성인데도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아주 다른 치료가 잘 안 듣는다 그럴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스테로이드 주사는 너무 남용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치료도 이제 비급여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치료가 조금 쉽지 않은데, 어쨌든 심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으로 같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운동 시작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박영민 님인데 섬유 근육통 치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소염 진통제는 아플 때만 먹어도 되나요? 네. 자, 이 질문 마지막으로 답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50분이라서. 섬유 근육통은 이제 FMS라고 하는 병인데, 현재 FMS는 왜 생기는지 저희가
100%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완벽한 파악이 안 돼서 그 치료 완치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약들은 대부분 근육을 좀 펴지게 한다든지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체내에 그런 물질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들, 그런 어떤 것은 항우울제가 되고 또 어떤 것은 통증 치료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제 진통제도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소염 진통제는 잘 사용을 안 하고요. 정확히 섬유근통이 맞다면 이제 그 진통제 중에 트라마돌 제제, 약간 그 비마약성 진통제라고 있습니다. 그 약제는 조금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뭐 아플 때 먹어도 되냐? 먹어도 뭐 나쁘진 나쁘죠. 소염 진통제는. 근데 가능하면 차라리 트라마돌 제제 드시는 게 위장 장애라든지 소염 진통제의 그런 여러 가지 콩팥을 나빠지게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하실 때 한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달이 있으니까 다음 달에 제가 또 좋은 토픽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